자, 이번 수업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형성에 대해 알아보자. 사람을 구성하는 물질 중 물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단백질, 지질, 무기염류, 핵산, 탄수화물 순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탄수화물은 섭취량은 많지만 대부분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몸을 구성하는 비율은 작게 나타난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탄수화물과 비탄수화물로 나눌 수 있는데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은 탄수화물, 물과 무기염류는 비탄수화물에 속한다.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은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백질은 질소, 핵산은 질소와 인을 더 포함하고 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1g당 4kcal, 지질은 1g당 9kcal의 열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원이며 핵산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탄수화물의 종류에는 포도당,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등이 있으며 중성지방, 인지질 등은 지질에 속하고 핵산에는 DNA와 RNA가 존재한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수화물 중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은 고분자 화합물에 속하는데 고분자 화합물은 단위체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결합하여 형성된 중합체 물질을 말한다.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는 모두 포도당을 단위체로 하는데 녹말은 식물의 포도당 저장 형태이고 글리코젠은 동물의 포도당 저장 형태, 셀룰로스는 세포벽의 주성분이다. 이처럼 같은 단위체로 구성된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단위체가 연결되는 방식에 따라 구조와 특성이 다른 물질이 만들어진다.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 단백질은 아미노산을 단위체로 하여 생성된 고분자 물질이다. 단백질의 단위체인 아미노산은 20종류가 있으며 탄소를 중심으로 아미노기, 카복실기, 수소원자, 결사슬이 결합된 구조이다. 이때 결사슬의 종류에 따라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되며 결사슬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아미노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똑같은 구조를 가진다. 다음은 단백질의 형성에 대해 알아보자. 서로 다른 두 아미노산 사이에 물 분자 한 개가 빠져나오면서 결합하는데 이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 이러한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 수많은 아미노산이 사슬 모양으로 결합된 형태를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며 폴리펩타이드가 구부러지고 접혀져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가지게 되면 이것을 단백질이라고 한다.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결정되고 이 입체 구조에 의해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된다. 따라서 입체 구조가 형성되지 않은 폴리펩타이드는 기능을 가지지 않으며 열이나 산에 의해 입체 구조가 변형되면 단백질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다. 예를 들어 ABC, BAC, ABCA처럼 같은 종류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더라도 각기 다른 입체 구조와 기능을 가진 단백질을 형성하게 된다. 아미노산 사이의 펩타이드 결합수를 살펴보면 3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경우는 2개의 펩타이드 결합이, 4개로 구성된 경우는 3개의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N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폴리펩타이드의 펩타이드 결합의 수는 N-1개가 된다. 단백질은 근육, 손톱, 머리카락, 세포막, 효소, 호르몬, 항체,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등을 구성하고 있으며 생리작용을 조절하고 몸의 방어작용과 산소 운반에 관여하는 물질이다. 핵산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하는 물질을 말한다.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이며 인산과 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한 구조이다. 핵산의 종류에는 DNA와 RNA가 있으며 각각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DNA는 이중나선 구조, RNA는 단일가닥 구조이다.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 당과 염기에도 차이가 나는데 DNA는 디옥시리보스, RNA는 리보스라는 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이고 RNA를 구성하는 염기는 아데닌, 유라실, 구아닌, 사이토신이다. 다음은 DNA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자. 한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된 형태를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며 DNA는 이런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이 나선형으로 꼬여있는 이중나선 구조이다. 이때 당과 인산은 공유결합을 통해 연결되어 바깥쪽 골격을 이루고 있으며 염기와 염기 사이의 수소결합을 통해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을 유지하고 있다. 이때 서로 마주보는 두 염기는 서로 상보적으로 결합하고 있는데 상보적 결합은 아데닌은 타이민과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만 결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쪽 가닥의 염기가 아데닌이라면 이와 결합하고 있는 다른 쪽 가닥의 염기는 타이민이고 타이민이라면 아데닌, 구아닌이라면 다른 쪽 염기는 사이토신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DNA 이중나선의 한쪽 가닥 염기서열을 알면 나머지 가닥의 염기서열도 알 수 있으며 DNA상에 존재하는 아데닌의 양은 항상 타이민의 양과 같고 구아닌 역시 사이토신과 항상 같은 양만큼 존재한다. 예를 들어 DNA에 존재하는 아데닌의 비율이 20%라면 타이민의 비율도 20%이고 나머지 60%를 구아닌과 사이토신이 절반씩 차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각각의 비율은 30%라는 것을 알 수 있다. DNA는 폴리유클레오타이드의 염기가 배열되어 있는 순서, 즉 염기 서열에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며 생명체는 4종류의 유클레오타이드를 다양한 순서로 결합시켜 다양한 염기 서열을 가진 DNA를 만들고 여기에 생명체의 수많은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단백질의 경우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다르면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달라지지만 DNA는 염기 서열이 다르더라도 DNA의 구조는 이중나선 형태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자, 이번 수업은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에 대해 알아보자. 생명 시스템은 생명체가 다른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형성하고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세포이고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 조직을 이룬다. 기관은 여러 조직이 모여 고유한 형태를 나타내는 단계이고 개체는 독립된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생명체를 말한다. 동물은 여러 기관이 모여 공통된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계가, 식물은 여러 조직이 모여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계가 존재한다. 이때 조직은 한 종류의 세포가, 기관은 여러 종류의 조직과 세포가 모여 형성된 단계이다. 다음은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알아보자. 세포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내부는 핵과 세포질로 구분된다. 세포질은 세포에서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말하며 세포질에는 여러 세포소 기관이 분포하고 있다. 핵은 세포에서 가장 크고 뚜렷하게 관찰되는 세포소 기관으로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핵공이라는 구멍을 통해 핵과 세포질 사이의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 핵 근처에는 납작한 모양의 주머니가 여러 개 연결된 모양의 소포체가 핵막과 연결되어 있고 작은 알갱이 모양의 리보솜이 소포체 표면과 세포질에 분포하고 있다. 소포체와는 다르게 여러 개의 주머니가 연결되어 있지는 않고 포개져만 있는 형태의 골지체, 핫도그에 케찹을 뿌려놓은 것처럼 보이는 미토콘드리아도 세포질에 있는 세포 소기관이다. 식물세포는 세포막 바깥쪽에 두껍고 단단한 세포벽이 존재하며 내부에는 액포가 발달하고 동전이 쌓여있는 것처럼 보이는 엽록체를 가지고 있다. 세포 소기관의 기능을 정리해보자. 핵 속에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NA가 들어있으며 이를 이용해 여러가지 생명활동을 조절한다. 리보솜은 DNA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에 따라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이고 소포체는 리보솜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을 다른 곳으로 운반하거나 지질을 합성한다. 골지체는 소포체를 통해 전달된 단백질과 지질을 저장했다가 막으로 싸서 세포 밖으로 분비한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호흡을 통해 포도당을 산소와 결합시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세포막은 세포 안팎으로의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 세포벽은 세포를 보호하고 형태를 유지하며 엽록체는 광합성을 통해 포도당을 합성한다. 액포는 노폐물이 저장되는 장소로 성숙한 식물세포에서 크게 발달한다. 세포소기관 중 리보솜은 막이 없는 세포소기관이고 나머지는 모두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세포소기관은 세포벽과 엽록체이며 나머지 세포소기관은 동물세포와 식물세포가 모두 가지고 있는 세포소기관이다. 다음은 세포막과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에 대해 알아보자. 세포막의 주성분은 인지질과 단백질이며 그중 인지질은 인산을 포함하는 머리 부분과 지방산 두 분자로 구성된 꼬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머리 부분은 물에 잘 녹는 친수성, 꼬리 부분은 물에 잘 녹지 않는 소수성이다. 세포막은 인지질의 꼬리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의 인지질 이중층을 이루고 여기에 단백질이 파묻히거나 관통하거나 표면에 붙어 있는 구조이다. 인지질은 유동성이 있으므로 단백질의 위치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할 때 물질의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이동하는데 이러한 세포막의 특성을 선택적 두가성이라고 한다. 물질은 확산이나 삼투 등의 방식으로 세포막을 통해 이동한다. 그중 확산은 세포막을 경계로 세포 안과 밖의 농도 차이가 있을 때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용질이 이동하는 방식을 말하며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 확산하는 단순 확산과 단백질을 통해 확산하는 촉진 확산으로 구분된다. 이산화탄소와 산소처럼 크기가 작은 기체 분자나 지방산, 글리세롤과 같은 지용성 물질들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 이동하고, 포도당, 아미노산과 같은 수용성 물질이나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칼슘이온, 염화이온 등과 같이 전하를 띠는 이온들은 단백질을 통해 확산한다.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교환은 단순 확산의 대표적인 예이며, 혈액 속의 포도당이 조직세포로 이동하는 것은 촉진 확산의 대표적인 예이다. 세포 안팎의 농도 차이에 따른 물질의 이동 속도 변화도 차이가 나는데, 단순 확산은 농도 차이에 비례하여 이동 속도가 계속 증가하지만 촉진 확산은 일정 농도차 이상에서는 더 이상 이동 속도가 증가하지 않는다. 삼투는 세포막을 경계로 용질이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높은 용액 쪽으로 용매, 즉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세포에서의 삼투 현상을 알아보기 위해 세포 안과 농도가 같은 등장액, 세포 안보다 농도가 낮은 저장액, 세포 안보다 농도가 높은 고장액을 준비하고, 여기에 각각 세포를 넣은 후 세포의 모양 변화를 관찰한다. 일반적으로 증류수는 저장액, 생리식염수는 등장액을 의미한다. 등장액 속의 세포에서는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과 세포 밖으로 나가는 물의 양이 같으므로 세포의 부피가 변하지 않지만, 저장액 속의 세포에서는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세포 밖으로 나가는 물의 양보다 많아 세포의 부피가 커진다. 적혈구와 같은 동물세포의 경우는 세포의 크기가 점점 커지다가 결국 터지게 되는데, 이것을 용혈현상이라고 하며,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있으므로 터지지 않고 팽팽해진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고장액 속의 세포에서는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보다 세포 밖으로 나가는 물의 양이 많으므로 동물세포는 세포의 부피가 작아지고, 식물세포의 경우는 세포벽은 그대로인 채 세포질의 부피가 작아지다가 결국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분리되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게 된다. 콩팥의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물이 재흡수되는 과정이나,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식물이 말라 죽는 현상, 시든 배추를 찬물에 넣으면 다시 싱싱해지는 것은 삼투의 대표적인 예들이다. 정리하면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용질이 이동하고, 삼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다. 이 두 가지 물질 이동 방식은 세포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며 물질의 이동이 일어날수록 세포 안팎의 농도차는 점점 줄어들게 된다. 삼투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물의 이동은 항상 양방향으로 일어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등장액 속의 세포는 세포 안팎으로 물의 이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세포 안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과 세포 밖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같은 것이고, 저장액 속의 세포는 세포 안으로만 물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 안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세포 밖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보다 많은 것이며, 고장액 속의 세포에서도 세포 밖으로만 물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 안으로도 물이 이동한다는 것이다. 자, 이번 수업은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에 대해 알아보자. 물질 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의미하며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구분된다. 동화작용은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합성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에너지를 흡수하며 일어나는 흡열 반응이고, 이화작용은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분해되는 것을 의미하며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다. 광합성, 단백질 합성은 동화작용, 세포호흡과 소화는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이다. 반응의 진행에 따른 에너지 변화 그래프에서 동화작용은 에너지 크기가 작은 반응물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에너지 크기가 큰 생성물로 전환되고, 이화작용은 에너지 크기가 큰 반응물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에너지 크기가 작은 생성물이 되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물질 대사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 출입이 함께 일어나고 효소가 관여하며 반응이 단계적으로 일어난다는 특징을 가진다. 물질 대사의 대표적인 예인 세포호흡과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하는 연소를 비교해보자. 세포호흡은 37도씨 정도의 체온 범위에서, 연소는 400도씨 정도의 고온에서 일어난다. 세포호흡은 반드시 효소가 필요하지만 연소 과정에서는 효소가 관여하지 않는다. 세포호흡은 물질이 단계적으로 분해되면서 각 단계마다 에너지가 조금씩 방출되지만, 연소는 물질을 한꺼번에 분해하여 많은 양의 에너지를 동시에 방출한다.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물질을 말하며 효소에 의해 체온 범위의 낮은 온도에서도 물질 대사와 같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말하며 반응 진행 정도에 따른 에너지 변화 그래프에서 반응물의 에너지와 에너지가 가장 높은 지점의 차이가 활성화 에너지를 의미한다. 이때 효소가 작용하면 활성화 에너지는 낮아지고 반응은 더 빨리 일어나게 된다.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에서도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물의 에너지와 에너지가 가장 높은 지점의 차이이며 에너지가 가장 높은 지점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는 활성화 에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효소는 주성분이 단백질이고 기질 특이성이 있으며 재사용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효소는 생명체 밖에서도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이나 의학, 산업,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단백질이 주성분인 효소는 효소마다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고온에서는 변성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기질 특이성은 한 종류의 효소는 한 가지 반응물에만 작용하는 효소의 특이성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아밀레이스라는 소화 효소는 녹말을 분해하여 엿당을 만들 수는 있지만 단백질이나 지방을 분해하지는 못한다. 또한 효소는 반응 후에도 구조와 성질이 변하지 않으므로 생성물과 분리된 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반응물과 결합하여 반응을 촉진할 수 있다. 효소의 특징을 모식도를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자. 효소는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반응물 중 효소의 입체 구조와 맞는 특정 반응물하고만 결합하는 기질 특이성을 가진다. 효소와 반응물이 결합한 상태를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하며 반응물과 결합한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한다. 반응이 끝나고 생성물이 만들어지더라도 효소의 입체 구조는 변하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재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고분자 상태인 반응물이 분해되어 저분자 상태인 생성물이 만들어졌으므로 이 효소는 이하작용에 관여하는 효소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진 효소는 광합성, 세포호흡, 혈액응고, 독성물질 분해 등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생명현상에 관여하고 있다. 다음은 반응물의 농도와 효소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효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초기 반응 속도도 증가하지만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이것은 모든 효소가 반응물과 결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며 효소를 추가로 더 넣어준다면 초기 반응 속도는 다시 빨라지게 될 것이다. S1과 S2 지점을 비교해보면 초기 반응 속도는 S2 지점이 빠르고 반응물과 결합한 효소의 비율 역시 S2 지점이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S1 지점과 S2 지점에서 같은 크기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카탈레이스를 이용한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에 대해 알아보자. 과산화수소는 물과 산소로 분해되지만 반응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생성되는 산소를 눈으로 확인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카탈레이스라는 효소를 넣어주면 과산화수소가 빠르게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산소 기포를 확인할 수 있다. 카탈레이스는 감자, 생간 등 대부분의 세포에 존재하는 효소이다. 이러한 카탈레이스의 작용과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3개의 시험관에 과산화수소를 넣은 후 A는 그대로 두고 B에는 감자 조각을, C에는 생간 조각을 넣으면 A 시험관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지만 B와 C 시험관에서는 기포가 발생한다. A 시험관에서 기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과산화수소의 분해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이고 B와 C 시험관에서 기포가 발생하는 것은 감자와 생간 조각에 카탈레이스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B와 C 시험관에 꺼져가는 불씨를 넣으면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데 이것으로 발생하는 기포는 산소임을 알 수 있고 기포 발생이 끝난 시험관 BC에 반응물인 과산화수소를 추가로 넣으면 다시 기포가 발생하는 것으로 효소가 재사용 가능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자, 이번 수업은 생명 시스템에서 정보의 흐름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DNA와 유전자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이중나선 구조의 DNA는 단백질과 결합하여 실과 같은 형태로 세포의 핵 속에 존재하며 세포 분열 시 응축하여 막대 모양의 염색체로 나타난다. 유전자는 DNA의 특정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특정 유전자는 특정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한 개의 염색체는 한 분자의 DNA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분자의 DNA에는 수많은 유전자가 존재한다.
생명 중심 원리는 세포 내에서 이루어지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설명하는 원리로 DNA의 유전 정보는 RNA로 전달되고 RNA의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이 합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DNA 정보가 RNA로 전달되는 것을 전사, RNA의 정보를 이용해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하며, 전사는 핵 속에서, 번역은 세포질의 리보솜에서 일어난다. 세포에서의 유전 정보 흐름을 간략한 그림을 통해 살펴보자. 핵을 둘러싸고 있는 핵막에는 핵공이라는 구멍이 있으며 핵막 안쪽에는 이중나선 구조의 DNA가 존재한다. 핵 안에서 DNA와 상보적 염기서열을 가진 RNA가 만들어지고 핵공을 통해 RNA가 세포질로 빠져나오면 리보솜은 RNA의 정보를 이용해 아미노산을 배열시켜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DNA는 염기서열을 통해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며 두 가닥의 폴리유클레오타이드가 상보적으로 결합하고 있으므로 한 가닥의 염기서열이 주어지면 A는 T, T는 A, G는 C, C는 G로 바꿔주는 방법을 통해 나머지 가닥의 염기서열을 알아낼 수 있다. 따라서 주어진 염기서열과 상보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다른 한 가닥의 염기서열은 A, T, G, A, A, G, T, C, A, A, C, T이다. DNA로부터 전사된 RNA의 염기서열은 T는 A, G는 C, C는 G로 바꿔주고 A는 T가 아닌 U로 바꿔주면 완성된다. 따라서 위쪽 가닥으로부터 전사된 RNA의 염기서열은 A, U, G, A, A, G, U, C, A, A, C, U이다. 번역 과정에서는 RNA의 연속된 3개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리보솜에서는 RNA가 지정하는 순서대로 아미노산을 결합시켜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전사된 RNA의 염기서열 중 AUG는 메사이오닌, AAG는 라이신, UCA는 세린, ACU는 트레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있으며 리보솜에서는 메사이오닌, 라이신, 세린, 트레오닌 순으로 아미노산을 배열하여 단백질을 합성한다. 이렇게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는 RNA의 연속된 3개 염기를 코돈이라고 하며 DNA에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속된 3개 염기는 3연기 조합이라고 한다. 따라서 주어진 RNA의 12개 염기로 구성된 4개의 코돈은 4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리보솜에서는 4개의 아미노산을 3개의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 연결한다. 이렇게 생물은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에 따라 다양한 단백질을 합성하고 이 단백질에 의해 다양한 형질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갈색 눈동자 유전자에 의해 많은 양의 멜라닌 합성 효소와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면 눈동자의 색깔은 갈색이 되지만 파란색 눈동자 유전자에 의해 적은 양의 효소와 색소가 만들어지면 눈동자의 색깔은 파란색이 된다. 만약 유전자 이상으로 멜라닌 색소가 합성되지 않으면 동물의 털색이나 피부색이 흰색으로 나타난다. 주의해야 할 점은 눈동자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멜라닌 색소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단백질이 주성분인 멜라닌 합성 효소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 질환은 DNA의 염기서열에 이상이 생겨 전사나 번역 과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만들어져 병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페닐알라닌 분해 요소가 만들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페닐케톤요증, 헤모글로빈 유전자 이상으로 남모양의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유전자 이상으로 생기는 유전 질환의 대표적인 예이다. 마지막으로 유전 암호 체계의 공통성에 대해 알아보자. 지구에 사는 생물들은 각각 서로 다른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 모습과 생활 방식이 다양하지만 거의 모든 생명체는 동일한 유전 암호 체계를 사용한다. 즉 DNA 정보를 RNA로 전달하여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나 유전 암호를 해석하는 방법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종류의 코드는 생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아미노산으로 번역되며 사람 유전자를 대장균에 넣어주어도 전사와 번역을 거쳐 사람의 단백질이 합성된다. 이러한 유전 암호 체계의 공통성은 모든 생명체가 현재와 같은 유전 암호 체계를 사용하는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했음을 의미한다. 자, 이번 수업은 자연선택과 생물의 진화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변이는
같은 종에 속하는 개체들 사이에 나타나는 형태, 습성 등의 형질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유전적 변이와 비유전적 변이로 구분한다. 유전적 변이는 개체가 가진 유전자의 차이로 나타나며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되므로 진화가 일어나는 원동력이 된다. 비유전적 변이는 환경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며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되지 않는다. 앵무새의 깃털색이 개체마다 조금씩 다른 것, 달팽이 껍데기의 무늬, 색깔 등이 개체마다 다른 것, 사람 피부색이나 머리카락의 모양이 서로 다른 것 등은 모두 유전적 변이의 예이며 보디빌더의 큰 근육이나 카렌족의 긴 목은 비유전적 변이의 예이다. 유전적 변이는 돌연 변이와 유성 생식에 의해 나타나는데, 돌연 변이는 DNA의 유전 정보에 변화가 생겨 새로운 유전자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 새로운 형질이 등장하는 것을 말하며, 유성 생식은 생물들이 유전자 조합이 다양한 생식세포를 만들고 생식세포들이 무작위로 결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질의 자손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빨간색 딱정벌레만 있는 무리 속에서 갑자기 초록색 딱정벌레가 등장하는 것은 돌연 변이에 의한 변이이고, 흰색 털과 검은색 털을 가진 부모개 사이에서 얼룩무늬 강아지가 태어나는 것은 유성생식에 의한 변이에 해당한다. 다음은 진화를 설명하는 핵심 원리인 다윈의 자연선택설에 대해 알아보자. 자연선택은 주어진 환경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그렇지 않은 개체보다 더 오래 살아남아 더 많은 자손을 남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선택에 의해 진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생물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손을 생산하고, 자손들은 서로 조금씩 다른 형질, 즉 변이가 존재한다. 다양한 변이를 가진 개체들이 살아남기 위해 경쟁하게 되고, 이중 환경에 적합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오래 살아남아 더 많은 자손을 남기게 되는 자연선택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런 자연선택의 누적으로 진화를 설명하는 것이 다윈의 자연선택설이다. 자연선택설이 발표될 당시에는 유전자에 대한 개념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손들에게서 나타나는 변이의 원인과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되는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라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후 여러 과학자들에 의해 유전자의 개념이 밝혀지고 자연선택설은 진화를 설명하는 핵심 원리로 인정받게 되었다. 자연선택설은 과학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먼저 과학계에서는 진화적 관점에서 생물의 유형관계를 파악하기 시작하였으며 유전학, 분자생물학, 사회생물학 등의 학문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으로는 경쟁 기반의 자본주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고, 제국주의, 식민지배,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되었다. 이러한 자연선택으로 다양한 생물의 진화를 설명할 수 있는데, 그중 핀치 무리의 자연선택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다양한 변이를 가진 같은 종의 핀치새들이 갈라파고스 군도의 각 섬의 나라와 서식하게 되었는데, 각 섬마다 핀치가 먹을 수 있는 먹이의 종류가 달랐고, 이러한 먹이 환경에 유리한 변이를 가진 핀치새가 자연선택되었다. 이 과정이 오랫동안 반복되면서 각 섬의 핀치새는 부리 모양이 서로 다른 생물종으로 진화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조금 짧고 단단한 부리의 핀치, 약간 크고 두꺼운 부리의 핀치, 살짝 길고 뾰족한 부리의 핀치 등 다양한 변이를 가진 핀치가 곤충이 많은 섬, 선인장이 많은 섬 등으로 이주하여 서식하게 되었는데, 곤충이 많은 섬에서는 곤충을 먹는 데 유리한 짧고 단단한 부리의 핀치가 자연선택되었고, 선인장이 많은 섬에서는 길고 뾰족한 부리의 핀치가 자연선택되어 결국 곤충이 많은 섬에선 아주 짧고 단단한 부리의 핀치가, 선인장이 많은 섬에서는 아주 길고 뾰족한 부리의 핀치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은 낫모양 적혈구의 자연선택에 대해 알아보자. 낫모양 적혈구는 모양이 나처럼 생긴 적혈구를 말하는 것으로, 정상 적혈구에 비해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 악성 빈혈을 유발한다. 일반적으로 생존에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자연선택되지 않는다. 하지만 낫모양의 적혈구는 말라리아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어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자연선택되어지고, 낫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즉, 자연선택은 항상 우수한 형질이 자연선택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환경에 적합한 변이가 자연선택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항생제 내성 세균의 자연 선택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세균 중 일부는 돌연변이에 의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다. 항생제를 사용하면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은 대부분 죽고 항생제 내성을 가지고 있는 세균이 더 오래 살아남아 많은 자손을 남기게 되므로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의 비율이 증가한다. 항생제를 계속 사용할수록 죽는 세균의 비율은 점점 더 줄어들고 결국 항생제가 듣지 않는 항생제 내성 세균 집단이 형성된다. 마지막으로 나방의 자연 선택에 대해 알아보자. 나무줄기가 지으리로 덮여 있어 밝은 색을 띠는 경우 흰 나방과 검은 나방 중 검은 나방이 천적인 새의 눈에 더 잘 보이게 된다. 따라서 검은 나방은 새에게 잡아먹히고 흰 나방이 더 오래 살아남아 더 많은 수의 자손을 남기게 되므로 결국 흰 나방의 개체수가 많아진다. 환경이 오염되어 지으류가 사라지고 나무줄기 어두운 색이 드러나면 눈에 잘 띄는 흰 나방이 새에게 잡아먹히고 검은 나방이 더 오래 살아남아 더 많은 수의 자손을 남기게 되므로 결국 검은 나방의 수가 많아진다. 자연선택과 진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변이는 환경 변화와 무관하게 원래부터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핀치부리 변이는 섬에 이주하여 먹이 변화가 생기기 전부터 존재하는 것이고 항생제 내성세균은 항생제를 사용하기 전부터 존재하던 변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핀치부리 변이는 먹이 변화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항생제 내성세균은 항생제 때문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 이번 수업은 생물 다양성에 대해 알아보자. 생물 다양성은 일정한 지역 내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생물 종 내 유전자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한다.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종류가 많을수록 변이가 다양하고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며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여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고 멸종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달팽이 껍질무늬나 얼룩말의 털무늬, 무당벌레 날개색과 무늬가 개체마다 다른 것은 유전적 다양성의 대표적인 예이다. 종다양성은 일정한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 종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정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수가 많고 고르게 분포할수록 종다양성은 높아진다. 예를 들어 가와 나 지역에 A, B, C, D 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가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각 종별 개체수는 14, 2, 1, 3이고 나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각 종별 개체수는 6, 5, 4, 5라고 할 때 총 개체수와 생물 종수는 가와 나 지역에서 동일하지만 가 지역에는 A종의 분포 비율이 높은 반면 나 지역은 각 종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므로 종다양성은 가 지역보다는 나 지역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태계 다양성은 생물 서식지 혹은 환경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하며 위도, 기온, 강수량 등의 환경 차이에 의해 지구에는 열대우림, 갯벌, 습지, 산림, 초원, 사막 등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한다. 열대우림은 비가 많이 오고 기온이 높아 종 다양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갯벌과 습지는 육상 생태계와 수생태계를 잇는 완충지대로 종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생태계에 속한다. 생물 자원은 인간의 생활과 생산활동에 이용되는 모든 생물적 자원을 말한다. 먼저 생물은 인간의 의식주에 필요한 각종 자원을 제공하는데 목화, 양, 누에 등은 의복 재료로 이용되며 벼, 밀, 콩, 옥수수 등은 식량 재료로 나무, 풀 등은 주택 재료로 이용된다. 또 인간은 생물을 이용하여 의약품을 만들어내는데 버드나무 껍질을 이용해 진통, 해열제로 이용되는 아스피린을, 푸른 곰팡이를 이용해 항생제로 사용되는 페니실린을, 주먹 열매를 이용해 항암제를, 청자고등을 이용해 진통제를, 개똥쑥을 이용해 말라리아 치료제를, 팔각을 이용해 독감 치료제를 만들고 있다. 생물들의 유전자를 이용해 새로운 농작물을 개발하고 있으며 다양한 생태계는 휴식장소, 여가활동장소, 관광장소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구생물 다양성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용 가능한 생물 자원도 점점 감소하고 있다.
산림벌채나 습지 매립 등으로 서식지가 파괴되면 생물 다양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데, 이런 서식지 파괴가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다. 서식지 단편화는 도로 건설 등으로 인해 서식지가 소규모로 분할되는 것을 말하며 생물종의 이동이 제한되어 멸종 위험이 높아진다. 분할된 두 지역을 이어주는 생태 통로를 설치하면 서식지 단편화의 영향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보호하고 있는 동식물을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야생 동식물을 과도하게 많이 잡는 남획, 외래 종류의 환경 오염에 의해서도 다양성이 감소할 수 있다. 외래종은 원래 살고 있던 서식지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유입된 생물을 말하며 블루길, 가시박, 유트리아, 베스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노력은 개인적, 사회, 국가적, 국제적 노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등의 노력을 할 수 있으며, 사회, 국가적으로는 생태 통로를 설치하고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며 생물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멸종위기종 복원사업 진행, 종자은행을 통한 유전자 관리 등의 방법으로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다른 여러 나라와 생물 다양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자, 이번 수업은 생태계 구성 요소와 환경에 대해 알아보자. 생태계는 생물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커다란 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생태계 내 생물들은 다른 생물들과 무리를 지어 살아간다. 이때 하나의 생명체를 개체, 같이 생활하는 개체가 모이면 개체군, 여러 개체군이 모인 것을 군집이라고 하며, 이러한 생물들과 환경이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생태계를 형성한다. 개체군은 일정한 지역에 사는 같은 종의 개체 무리를 말하는 것으로, 여우 4마리만 모여있다면 개체군이지만 여우 3마리에 늑대 2마리가 모여있다면 이것은 두 개체군이 모인 군집을 의미한다. 생태계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물적 요인은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을 말하는 것으로 역할에 따라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된다. 생산자는 광합성을 통해 양분을 생산하는 생물을 의미하며 식물이나 식물 플랑크톤이 대표적인 예이다. 소비자는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생물을 섭취하는 것으로 양분을 얻는 생물을 말한다. 토끼, 여우, 사자 등과 같은 동물과 동물성 플랑크톤이 소비자의 대표적인 예이다. 분해자는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생물을 말하며 세균, 곰팡이, 버섯과 같은 생물들이 여기에 속한다. 유기물의 이용 관점에서 각각의 역할을 살펴보면 생산자는 무기물을 이용해 유기물을 합성하고, 소비자는 생산자가 만들어낸 유기물을 소비하며, 분해자는 유기물을 다시 무기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비생물적 요인은 빛, 물, 온도, 토양, 공기 등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 요인을 말한다. 생태계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유지되고 있다.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작용이라고 하며, 반대로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반작용이라고 한다. 생물들끼리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이것을 상호작용이라고 한다. 온도가 높아지면 식물의 생장이 빨라지는 것이나, 추운 겨울이 되면 곰이나 박쥐가 겨울잠을 자는 것,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드는 것은 작용의 예이며, 광합성에 의해 공기의 성분이 변하는 것이나 지렁이가 흙 속을 돌아다니면 토양의 통기성이 높아지는 것은 반작용이 예이다. 개구리의 수가 많아지면 개구리의 먹이가 되는 메뚜기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나, 동물의 배설물을 통해 식물의 씨가 퍼져나가는 것은 생물들끼리의 상호작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태계에서 생물들은 빛, 물, 온도, 토양, 공기와 같은 비생물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몸의 형태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면서 주어진 환경에 적응해 살아나가고 있다. 먼저 빛과 생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생물은 빛의 세기, 빛의 파장, 일조시간 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특히 빛의 세기는 광합성을 하는 식물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빛의 세기가 강한 숲의 위쪽에는 강한 빛에 적응한 소철, 소나무와 같은 식물이 잘 자라고, 빛의 세기가 약한 숲의 아래쪽에는 서나무와 같이 약한 빛에 적응한 식물들이 잘 자란다. 빛의 세기가 강한 곳에서 서식한 식물들은 울타리 조직이 발달하여 잎의 두께가 두껍다.
빛의 파장은 바닷속 식물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바닷물의 깊이에 따라 도달하는 빛의 파장 차이에 의해 서식하는 해조류의 종류가 달라지게 된다. 파장이 긴 빨간색 빛은 얕은 곳까지만 투과할 수 있으므로 얕은 바다에서는 주로 빨간색 빛을 사용하여 광합성을 하는 녹조류가 많이 분포하고, 파장이 짧은 파란색 빛은 바다 깊은 곳까지 투과할 수 있으므로 깊은 바다에서는 파란색 빛을 주로 사용하는 홍조류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녹색을 띠는 녹조류의 예로는 파래와 청각이 있으며 빨간색을 띠는 홍조류의 예로는 김, 우뭇가사리 등이 존재한다. 일조시간은 식물의 개화 시기나 동물의 생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조시간이 길어지는 봄에는 붓꽃이 꽃을 피우고 꾀꼬리와 같은 대부분의 새들이 번식하며, 일조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는 코스모스나 국화와 같은 식물들이 개화하고 송어나 노루와 같은 동물들이 번식에 참여한다. 물은 생명체 구성 성분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므로 생물들은 체내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다. 동물들은 몸속의 수분 증발과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화하였는데, 곤충의 몸 표면은 키틴질, 파충류는 비늘, 조류와 파충류의 알은 단단한 껍데기로 쌓여 있어 수분 증발을 막는다. 또 사막에 사는 낙타는 땀을 잘 흘리지 않고 농도가 진한 오줌을 배설하여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을 최소화한다. 식물들은 사는 곳에 따라 몸의 구조를 바꾸는 방법으로 진화하였다. 대부분 육상식물들은 뿌리, 줄기, 잎이 잘 발달되어 있지만 물에 사는 수생식물들은 관다발이나 뿌리가 발달되어 있지 않고 통기조직이 발달하여 물 위에 떠서 생활할 수 있다. 건조한 지역에 사는 건생식물들은 물을 저장하는 저수조직이 발달하였고, 선인장과 같은 일부 식물들은 잎이 가시로 변해 수분 증발을 막고 있다.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는 온도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생물들은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주변 온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다. 먼저 동물들이 온도에 적응하는 방식을 살펴보자. 개구리나 곰, 박쥐 등은 추운 겨울에 겨울잠을 자고, 기러기와 같은 철새는 계절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온도의 장소로 이동한다. 또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몸의 형태가 변하는데, 같은 여우라도 추운 북극 지방에 사는 여우는 몸집은 크게, 귀, 발과 같은 몸의 말단부는 작게 변하여 방출되는 열의 양을 줄였고, 더운 사막 지역의 여우는 몸집은 작게, 몸의 말단부는 크게 변해 열 방출이 더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진화했다. 식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온도에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다. 툰드라와 같이 기온이 매우 낮은 지역에서 서식하는 털송이풀은 잎이나 꽃에 털이 나 있어 체온이 낮아지는 것을 막으며, 단풍나무와 같은 낙엽수는 잎을 떨어뜨려 겨울을 나고, 동백나무와 같은 상록수는 두꺼운 큐티클층이 발달하여 잎을 떨어뜨리지 않고 겨울을 지낸다. 토양과 생물의 관계를 살펴보면 토양의 표면은 공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으므로 산소를 이용해 살아가는 호기성 세균이 주로 살고 있으며, 토양의 깊은 곳은 공기를 적게 포함하고 있으므로 산소 없이 유기물을 분해하여 살아가는 혐기성 세균이 분포한다. 또한 지렁이와 두더지는 토양 속을 돌아다니며 토양의 통기성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공기와 생물의 관계에 대해 정리하며 마무리하자. 공기가 희박한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평지 사람들에 비해 적혈구의 수가 많아 산소를 효율적으로 운반하고 있으며, 생물의 광합성과 호흡에 의해 공기의 성분이 변하기도 한다. 자, 이번 수업은 생태계 병행에 대해 알아보자. 생태계의 생물들은 먹고 먹히는 관계로 얽혀 있는데, 이러한 먹이 관계를 사슬 모양으로 나타낸 것을 먹이사슬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풀은 곤충에게 먹히고 곤충은 개구리에게, 개구리는 뱀에게 잡아먹힌다. 이때 풀은 생산자, 곤충은 1차 소비자, 개구리는 2차 소비자, 뱀은 3차 소비자라고 하며, 이렇게 생물들이 먹이사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영양단계라고 한다. 먹이 그물은 먹이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그물처럼 보여지는 것을 말한다.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먹이 관계를 통해 유기물의 형태로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한다. 이때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는 각 영양 단계에서 생명활동을 통해 열 에너지로 방출되고 남은 것이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한다.
따라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은 감소하며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태 피라미드는 먹이 사슬에서 각 영양 단계에 속하는 생물의 에너지양, 생물량, 개체수를 하위 영양 단계부터 상위 영양 단계로 쌓아 올린 것이다. 안정된 생태계에서는 에너지양, 생물량, 개체수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줄어드는 피라미드 형태로 나타난다. 에너지 효율은 각 영양 단계에서 다음 영양 단계로 이동한 에너지의 비율을 말하며 전 영양 단계의 에너지양 분의 현 영양 단계의 에너지양 곱하기 100으로 계산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생태계의 에너지 피라미드가 다음과 같을 때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전 영양 단계인 생산자의 에너지양 1000분의 현 영양 단계인 1차 소비자의 에너지양 100에 100을 곱한 것으로 계산한 10%이며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20%, 3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40%이고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태계 평형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와 개체수, 에너지 흐름 등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먹이 사슬에 의해 유지되고 먹이 그물이 복잡하고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된다. 안정된 생태계는 어떤 요인에 의해 특정 영양 단계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더라도 대부분 먹이 사슬에 의해 생태계 평형이 회복된다. 예를 들어 안정된 생태계에서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1차 소비자를 먹는 2차 소비자는 증가하고 1차 소비자의 먹이가 되는 생산자는 감소한다. 생산자의 감소와 2차 소비자의 증가에 의해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다시 감소하면 생산자가 증가하고 2차 소비자가 감소하면서 생태계 평형이 회복된다. 가위바위보 고온에서 일어난 일을 살펴보며 마무리하자. 다음 그래프는 가위바위보 고온에서 사슴의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 늑대 사냥을 허용한 이후 사슴과 늑대의 개체수, 초온의 생산량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가위바위보 고온의 먹이 관계는 초온의 풀을 사슴이 먹고 사슴을 늑대가 잡아먹는 것으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 늑대 사냥을 허용한 A시기 이후 사슴의 개체수가 늘어난 것은 사슴을 잡아먹는 늑대의 개체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며 B시기 이후 다시 사슴의 개체수가 감소한 것은 사슴 개체수의 급격한 증가로 초온의 생산량이 감소하여 사슴의 먹이가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간의 인위적인 간섭은 생태계의 평형을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